스쿠버 다이빙은 인기 있는 해양 스포츠인데요. 오래된 난파선이든 아름다운 산호초든 다이빙을 통해 전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티나 왓슨도 바닷속 풍경을 경험하고 싶어 신혼여행에서 스쿠버 다이빙 일정을 예약하였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인생은 바닷속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숨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으로 숨지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제로 남게 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티나는 1977년 2월 13일 서독에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신생아 때부터 입양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1월 24일에 미국에 있는 신디와 토마스에게 공식적으로 입양되어 엘라베마주 워커 컨트리에 살다가 여러 번 이사한 후 버밍엄에 정착했습니다. 티나와 여동생 알란다의 사이는 아주 좋았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티나가 낙관적이고 항상 활기차고 또 유머러스해 그녀의 미소가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심실 이외의 모든 심장 조직에서 갑작스럽게 빠른 박동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은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발병하게 되면 심계항진, 숨가쁨, 흉통 등 증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티나는 심장병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약물이 증상을 완화시켜 주었지만 반대로 힘이 빠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2001년 24세가 된 티나는 버밍엄에 있는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끊기 위하여 간단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티나의 가족들을 따르면 수술 후 그녀의 건강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티나는 대학에서 남편인 게이브 왓슨을 만나게 되어 2001년 1월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티나는 의류 매장에서 매니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브는 아버지네 포장회사에서 버블랩 영업을 하였습니다. 게이브는 1977년 3월 5일에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보기에 게이브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온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게이브와 티나는 서로를 만나기 전에 각자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티나의 가족은 게이브가 통제욕이 너무 강하여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인관계에 있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2월 10일에 티나네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티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티나의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일이니 만나서 상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둘러 대답했습니다. 게이브에게 좋은 인상은 없었지만 티나의 부모는 딸 연애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두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꼭 문제를 꼽자면 게이브가 55회나 스쿠버 다이빙을 한 다이빙 마니아라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 인증된 구조 다이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티나는 이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이 너무 바빴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 주말에만 데이트할 수가 있었는데요. 게이브가 주말마다 다이빙을 하므로 티나가 남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그와 함께 다이빙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초에 티나는 게이브의 추천으로 다이빙 코스에 등록했습니다. 이 점 또한 티나의 가족은 게이브가 티나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빙 강사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 티나가 가장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닷속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엄청나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실내 다이빙 장소에서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었지만 티나는 마침내 자신의 노력으로 다이빙 코스를 마쳤습니다. 앞서 2003년 2월에 게이브는 티나와 결혼하고 싶어 티나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죠. 토니는 바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해 4월에 티나에게 청혼하여 결국 티나가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약혼 5개월 만에 티나는 아버지 토미에게 본인의 보험 수익자를 약혼자 게이브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미는 어딘가 수상하여 두 사람의 신혼여행이 끝난 후 다시 보자고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1일에 티나와 게이브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나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결혼식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게이비가 줄곧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에서 다이빙하고 싶어 하여 그들은 호주에서 신혼여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티나가 신혼여행을 위하여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영상 중 하나였습니다. 10월 15일에 두 사람은 시드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일 동안 시드니를 관광하기 시작하여 아쿠아리움, 그리고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 들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퀸즐랜드의 타운즈빌로 갔었는데요. 그곳에는 관광객이 많았으며 또 유명한 다이빙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 중 하나인 용갈라 난파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용갈라 난파선은 1903년에 생산된 것인데 한때 기술이 아주 뛰어난 증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1911년에 용갈라는 멜버른에서 출발하여 항해 중에 열대성 저기압을 만나 거대한 파도와 암초로 침몰되었습니다. 그 당시 122명의 탑승객이 있었는데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1958년에서야 산호초로 뒤덮인 채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난파선은 이미 해양 생물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용갈라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로 전 세계적으로 다이빙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게이브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갈라 난파선은 아주 아름다웠지만 바다 아래에 강한 저류가 종종 있었고 또 아주 깊은 곳에 있어 다이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다이빙 안전 등급 리스트의 가장 왼쪽 행은 각자 다른 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레벨은 다이버의 경험이 필요했고 잠수 조건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게이브의 경우 55회의 다이빙 경험이 있었지만 그중 15번만이 바다에서 진행하여 겨우 노란색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나는 다이빙 활동을 5번만 하여 또 그녀는 바다에서 다이빙한 경험이 없어 등급이 가장 낮은 녹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전하여 관광할 난파선은 가장 높은 레드 레벨에 속하였습니다. 규정상 그들의 다이빙 지도자 웨이드 싱글턴은 두 사람의 다이빙 실력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산소통에 두 사람이 해당하는 색상의 라벨을 붙여놓지도 않았습니다. 다이빙 회사에서 게이브 부부에게 특별 안전교육과 다이빙 가이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게이브는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10월 22일 아침에 허점이 많은 다이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트에는 티나와 게이브 외에도 12명의 직원과 3명의 다이빙 전문가, 총 23명의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오전 9시경 보트는 용갈라가 침몰당한 위측에 도착하게 되어 티나 게이브 외에 4명이 다이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브 부부는 다시 배로 돌아왔는데요. 게이브는 자신의 다이브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배터리를 조정한 뒤 아내와 함께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게이브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웨이드에게 바다 밑의 저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며 티나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웨이드가 가능한 한 빨리 티나를 찾아 보트로 데려갔지만 그 당시 이미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45분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그녀의 호흡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1일밖에 안 된 티나는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티나는 부검실로 보내져 법의학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다량의 공기 색전증을 발견했지만 티나가 질병으로 숨지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익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티나를 보트로 옮겼을 때 레큘레이터에는 여전히 그녀의 입에 있었고 실린더에도 산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결과 티나의 다이빙 장비는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익사했을까요? 아마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 게이브 뿐일 것입니다.
게이브는 저류가 예상보다 강하여 티나가 다이빙을 포기하고 돌아가자는 손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브는 그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여 본인의 몸에 있는 팽창 호스를 가리키며 티나에게 잠수조끼를 대고 바람을 넣으라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실패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브는 티나가 실패한 건 그녀가 잘못 조절했거나 그의 뜻을 몰라서였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조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게이브가 티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바로 바다 위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공황에 빠져서인지 몸부림치다가 게이브의 마스크와 레큘레이터를 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바닷속 다른 다이버가 있었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티나는 30m 깊이의 바닷속에 두 손을 들고 누워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혼자 떠났습니다. 게이브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조정하기 위해 아내의 손을 놓았었는데 그녀를 다시 잡으려고 할 때 아내는 본인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위험에 처하게 되어 게이브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수면 위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발생한 일은 앞에 발생한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게이브의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의 행적은 다이브 컴퓨터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증서가 있는 구조 다이버로서 아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다이빙 파트너로서 그는 티나의 웨이트 벨트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팽창식 조끼를 열어 그녀를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분의 산소가 있었는데도 아내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다른 다이버는 게이브가 티나를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사건을 복구하기 위해 바닷속에서 사건 과정을 여러 번 재현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다른 다이버가 목격한 포옹이 게이브가 티나를 안고 그녀의 등에 있는 산소통의 밸브를 닫고 그녀를 질식하게 만든 것이고 또 아내가 보트로 옮겨졌을 때 다시 벨트를 풀어 증거를 숨겼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의 추측은 티나의 산소통에 왜 산소가 남아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추측한 것과 같다면 모든 작업은 6분 안에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티나의 아버지가 진술한 생명보험 관련 증언에 게이브가 본인이 티나의 보험 수익자가 되어 하나로 약 3억 5천만 원이 되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티나를 숨지게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막 결혼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게이브는 바로 본인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알렸습니다. 하지만 티나의 부모에게는 직접적인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인지 게이브는 친척에게 아내의 소식을 알리고 그녀의 부모에게 대신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동시 그는 호주를 바로 떠났습니다. 2005년 3월에 여행보험사에서 티나의 보험보상금 지불과 관련하여 게이브에게 지급하는 걸 거부하자 게이브는 미국에서 사고사에 대한 배상금과 여행 중 참사가 발생하여 중단된 여행비와 티나의 의료비, 그리고 전화비와 택시비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정신적 보상도 요구하고 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5월에 그는 경찰이 본인이 돈을 위하여 아내를 해쳤다고 오해할까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008년 6월 9일에 호주 검찰은 게이브에 대해 정식으로 고의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피고인 게이브는 그 해에 그의 고등학교 동창 킴벌리 루이스라는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이사와 티나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닮았는데요. 사람들은 게이브가 보험금 외에도 다른 여자로 인해 티나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게이브는 반년 동안 범죄인 인도에 저항한 후 자발적으로 호주로 갔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게이브가 경찰의 신문에 16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진술했는데 그중 어떤 것도 다른 다이버들이 목격한 장면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구조 다이버로서 티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행동은 지극히 전문 인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게이브와 티나가 바다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을 법원에 제공하여 게이브가 티나를 해쳤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브 측 변호인은 16개 버전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며 게이브가 충격으로 인해 사건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문적인 행동에 대해 기껏해야 그가 위험을 직면했을 때 자신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지 일부러 다른 사람을 해쳤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게이브는 고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실로 인한 상해만 인정하여 호주 법원에서는 그에 대해 과실상해로 판결했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게이브는 구조 행동 부분에서만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다이빙 파트너이자 티나를 다이빙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는 티나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게이브에게 유기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사실 교도소에서 규정을 어긋내지 않으면 1년 만에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중의 비난으로 호주 검찰은 바로 법원으로 게이브의 형량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공했지만 게이브의 형량은 6개월밖에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게이브가 아내를 숨지게 했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판결이 황당하다고 하며 8개월 후 티나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의 재판을 희망했습니다. 엘라베마주 검사는 게이브가 미국에 있을 때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하여 게이브에게 고의상해와 납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티나의 친척과 친구들이 제공한 증언도 검찰의 추측을 증명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게이브와 티나가 결혼하기 전에 티나는 게이브에게 이별을 통보한 적이 있었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하여 게이브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게이브가 계속하여 재결합을 애원했고 티나는 그와 다시 만나기로 하고 다이빙 강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이브의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티나가 세상을 떠나 그들의 증언이 그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어 법원에서는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아버지가 증언한 보험 관련 얘기도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매체의 인터뷰에서 티나의 가족은 법원의 결정으로 티나 측 증언이 4분의 3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이빙 전문가도 티나 사건에 대해 분석했었는데요. 베테랑 다이버인 피터 패트릭은 게이브의 진술이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티나가 경험이 부족한 초보로서 위험성이 아주 낮은 실내 수역에서도 기절했었는데 탁 트인 바다에서 긴장하는 게 아주 정상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 검사를 받지 않아 더욱 긴장하여 호흡 속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았고 또 그녀의 심장 기능 문제로 익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브의 자격증에 대해서도 분석한 바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는 게이브가 취득한 구조 인증이 보통 4일 과정이 필요한데 그는 이틀 만에 수료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도 구조 경험이 부족하고 넓은 바닷속에서 잠수하는 일이 거의 없어 기술적으로도 미숙한 초보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일부러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토미의 증언이 아무리 유력하다고 해도 게이브는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전 티나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의 증언이 부인되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도 아내의 사건에 무관심하고 빠르게 호주를 떠났더라도 아내의 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더라도 심지어 아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코멘트까지 달았는데도 그가 정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23일에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게이브를 무죄 판결하고 법정에서 바로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사건에는 배심원 심의 단계조차 없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사람들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게이브가 죄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게이브의 변호인은 경찰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티나의 참변이 사고일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게이브에 대한 불리한 증거만 보게 된 것이라고 하며 심지어 다이빙 전문가의 증언과 게이브 자신의 구조 자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사건 발생 이후 게이브가 정신과 의사를 만났었고 푸마시 팀에도 참석하여 그도 아주 슬퍼했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런 심정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게이브의 부모는 항상 아들을 지지했으며 대중에게 법과 판사를 믿어야 두 가정을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게이브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그의 행동은
실제로 부적절하였습니다. 처음 티나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 묻혀졌습니다. 하지만 게이브는 2007년에 티나를 무덤 속에서 파내 그녀의 가족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가 구입한 다른 묘지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묘지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는데요. 2009년에서야 게이브는 아주 작은 묘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미는 분노하여 게이브에게 딸을 다시 매장할 거니 티나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가족은 딸의 무덤에 둔 꽃과 카드가 계속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로 꽃을 묶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설치했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게이브가 단선 플라이어를 들고 모든 꽃과 카드를 잘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왜 그런 짓을 했었는지 물었을 때 게이브는 아내의 묘지에 둔 꽃이 크기만 크고 촌스러운 싸구려 플라스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2011년 법원은 게이브가 티나의 재산을 관리하는 걸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아버지 토미에게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미는 딸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찍은 사진과 졸업 앨범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브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티나의 자산 목록 제공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티나의 무덤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티나의 가족은 오늘날까지 게이브가 진범이라고 믿고 있어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티나도 그들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추측은 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이브는 최소한 계획적으로 티나를 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티나의 가족에게 끼친 2차 피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꽃과 카드를 버리고 티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평화를 찾을 수 없게 한 행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용서받기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 동북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어느 겨울밤, 날씨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2018년 1월 27일 저녁 10시 40분 중국 랴오닝성 금주시 시내에서 10km 떨어진 로터리 부근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번호판을 단 토요타 오프로드 차량이 도로 옆 보호벽에 충돌하여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됐고 또 다른 한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로터리는 금주시 도농교차로에 위치하였습니다. 근처에는 마을이 없고 그나마도 1km 거리에 장례식장이 있고 3km 내외의 지역에는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어 교통경찰마저 한밤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매우 놀랐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소방대원은 수십 분간의 작업을 거쳐 드디어 운전석에 앉은 남성을 차량에서 끌어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는 베개를 얹고 있었고 에어백도 터져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빨간 액체로 물들어 있었고 의식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상처가 심각한 여성 한 명도 있었는데요. 상반신은 앞좌석 가운데 엎드려 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경찰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고 나서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사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문을 열었을 때 차 안에는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났었지만 운전자의 몸에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음주운전도 아닌데 왜 넓은 도로에서 굳이 난간에 충돌하게 된 것일까요? 또 세 번째 의문점은 운전자의 키는 169cm밖에 안 되는데 운전석 의자는 다리가 긴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뒤로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려면 몸을 곧게 펴고 팔을 뻗어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운전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한 자국이 없었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충돌했다는 건 그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모델의 차량을 사고 현장으로 몰고 가 그 당시 충돌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시험 끝에
시속 60km가 로타리 안전운전 제한 속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벽에 부딪히지 않는 한 시속 80km의 주행 속도는 완전 무리였습니다. 이 결론이 난 후 교통경찰도 꽤 놀랐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의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눈앞에 벌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운전자 저우지는 병원에서 막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벽에 부딪힌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때 사고로 숨지게 된 여성의 신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옌쿤이고 저우진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법의학자의 조사로 그녀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지의 기온은 영하 20도가 넘어 저우진은 다운 자켓을 입고 있었지만 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옌쿤은 보온 속옷 한 벌만 입고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생긴 부상을 제외하고 옌쿤의 몸에는 방어 부상이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만약 응급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자기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 양손이나 두 팔을 이용하여 무의식적으로 몸을 막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충돌에도 옌쿤의 두 팔과 손에는 골절 같은 부상이 없었고 심지어 찰과상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의학자는 아주 의아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자면 사고 당시 옌쿤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의학자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뒤 옌쿤에 대해 추가 신체 검사를 진행하여 옌쿤의 몸에서 두 종류의 신경 억제제 잔류물을 검출하였습니다. 카바마제핀과 클로자핀, 이 두 종류의 약물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혼수 상태와 졸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옌쿤의 가족은 옌쿤이 간지를 앓고 있어 카바마제핀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클로자핀과 카바마제핀은 상호 배타적인 약물입니다. 카바마제핀은 간지를 치료하는 약품이고 클로자핀은 중국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항정신성 약물로 과다 복용하면 간지를 유발할 수 있어 두 약물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법의학자는 사고 당시 옌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걸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옌쿤의 부모는 딸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되고 사위는 병원에서 중태에 빠지게 되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옌쿤의 가족에 따르면 저우지는 중국 려오닝성 금주 출신이며 베이징에서 중형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옌쿤은 베이징 출신으로 한 가족의 막내딸이며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녀는 저우진보다 6살이 어리고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습니다. 옌쿤이 10살 때 고열로 인한 간지를 앓게 되어 그때부터 그녀의 부모는 이 어린 딸을 유별히 사랑하고 각별히 돌보았습니다.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 옌쿤의 간질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저우진과 옌쿤은 각각 두 번째 결혼인데요. 각자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옌쿤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기에 저우진은 여러 조건에서 옌쿤보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아주 좋았습니다. 옌쿤이 다소 다혈질이라 저우진을 향해 자주 큰소리치고 핀잔을 주었음에도 그는 화내지 않고 항상 옌쿤을 이해하려 노력해 둘 사이에는 다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옌쿤의 부모는 성격이 온순한 사이를 점점 인정하며 가족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추후 베이징의 오래된 집을 팔고 그들에게 베이징에서의 새 집을 구입해 주었으며 주말에는 늘 딸과 사이를 위하여 요리와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저우진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 그는 옌쿤에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옌쿤과 같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는데 한 번 떠나면 몇 개월씩 다녀왔습니다. 그는 또 옌쿤의 부모를 인도네시아로 데려가 며칠씩 놀기도 하였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딸을 잃은 아픔으로 옌쿤의 부모는 딸의 장례를 하루빨리 치르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 딸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경찰도 노인의 마음을 배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옌쿤의 호적부와 혼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지참해오면 데려갈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옌쿤의 부모는 딸의 집으로 가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보험 증서를 찾게 되었는데요. 8개 보험사에서 발행한 30개의 보험 증권이 여행 가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부 생명보험으로 부부가 서로의 100%의 수익자가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옌쿤이 갑작스럽게 숨지게 되었을 경우 저우진은 2,900만 위안, 하나로 약 5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가 옌쿤의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견한 걸 교통경찰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공안국 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은 저우진과 그의 아내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구석에서 숨겨진 작은 박스에 저우진이 쓴 36통의 손편지가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소신자는 전부 그의 전처였습니다. 편지에는 너 아직도 내가 너를 때렸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사람도 아니야 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영자야, 당분간의 이별은 앞으로 더 나은 시작을 위한 거야 라는 사랑의 고백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저우진의 재정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저우진의 레스토랑이 옌쿤과 결혼한 직후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증권 계좌를 통하여 그가 반년 만에 300만 위안, 하나로 약 5억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으며 은행 계좌가 청산됐을 뿐만 아니라 장부엔 600만 위안, 약 11억 원이 넘는 빚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도 아니고 베이징과 금주에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절도 전과가 있고 또 빚을 갚기 위하여 옌쿤 부모가 구매한 집을 저당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년 연간 16만 위안, 하나로 약 3천만 원이 되는 본인과 아내의 보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가 그러는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범죄수사팀은 사건을 인계받은 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발생 4.2초 전에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82km에서 시속 88km로 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는 2400에서 4000회전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이랜더 차량의 경우 이는 저우진이 로타리로 진입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 거의 직행하여 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우진이 왜 베개를 가슴에 안고 시트를 가장 뒷자리로 조정하여 지극히 불편한 자세로 운전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충격을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저우진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도착하여 일반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척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저우진은 아주 여유롭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번 죽었어 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저우진의 설명에 따르면 1월 27일 아침 그와 옌쿤은 사찰에 갔다가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돌아가던 중 문득 누나에게 할 말이 있어 금주 방향으로 차를 돌렸으며 옌쿤과 함께 휴게소에서 저녁도 먹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10시가 지나 그는 길을 잃어 차량을 끌고 로터리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저우진이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열었는데 실수로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다리에 쏟게 되어 너무 뜨거워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여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기에 논리적인 대답이었지만 사실 허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 모니터링 결과 사건 당일 식사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우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 안에서 각 한 개의 플라스틱 컵과 텀블러를 발견하였는데 전부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또 누수 흔적이 없어 저우진은 분명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고 후 2년 동안 저우진은 10번의 수술을 받았고 2년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10월에 경찰은 저우진을 고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체포 당일 경찰은 법에 따라 저우진의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했지만 저우진은 조카가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다며 거짓말하며 핸드폰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你配合一下公安机关工作，手机给我。不是，我是配合你，现在电话我没在这儿。在哪儿呢？在哪儿呢？ 我刚给您打的电话呀。 저우진의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경찰은 저우진의 핸드폰에 숨겨진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 저우진은 변호사와 통화한 후 마침내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저우진의 SNS 이체 기록에서 사건 발생 몇 달 전 그는 감정병 아가씨라는 계좌에서 530위안, 하나로 약 10만 원을 이체한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모멘트에 올린 게시글의 시간으로 저우진이 금지약물 트리아졸람을 구입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트리아졸람은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으며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중국에서 통제 및 금지약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우진은 어머니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트리아졸람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옌쿤에게 그 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불법 약품을 판매한
허우머 씨를 찾아냈는데 그는 트리아졸람을 전혀 구할 수 없어 항상 트리아졸람을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로자핀이 바로 법의학자가 발견한 옌쿤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약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저우진은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랴오닝성 진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은 저우진에게 고의상해 및 보험사기죄로 극형을 선고하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우진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우진에게 약물을 판매한 허우머 씨에게는 가짜 약물 판매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우진의 실체가 폭로된 후 옌쿤의 가족은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저우진과 옌쿤이 진저우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우진이 운전하고 있었고 옌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량은 속이 빈 전신주와 충돌했고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그리고 또 에어백이 터져 옌쿤은 약간의 철과상만 입었을 뿐입니다. 이에 옌쿤의 가족은 저우진이 딸을 보호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국제보험감독자 협의회 추정에 따르면 매년 보험사건 중 약 20%에서 30%는 보험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부부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위하여 상대방을 해치는 사건이 종종 실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르는 보험 상품을 보게 되면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